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한겨레 하모 기자를 불러다가 하모 기자면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 우리 그 위대하신 이 문파 동지 여러분들, 예? 문재인 지지 여러분들 다 좀 살짝 무시하고,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영 밀어붙인다. 네. 나온 수가 오. 5분의 1도 안 돼요. 이야, 지금 민감한 시기니까 음. 한겨레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가 있고 네. 또 하호영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쭉쭉 빠져갖고 세상에 나는 전국과 50위 밖으로 넘어간 건 처음 봤어. 아니, 그럼 그런 면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것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대선 관련돼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은 좀 청취율이 높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국정원 댓글은 대선 댓글 개입하고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개입 부대 알파팀에 예의 주셔야 된다. 이게 선거에 이기고 결과에 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는지를 듣고 바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아요? 아이, 댓글 봐요. 90%가 하호영 안 듣는다. 개 XX. 한결에 살벌하더라고. 네, 하영을 2번 죽이세요. 저를 겁주는 거 같은데. 그래서 기록을 깨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 때니까 그 전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싫어도 네. 또 내용이 좋으니까 듣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 때니까 민감해서 그냥 나도 좀 그 비겁하게 편승하게. 저도 좀 그 편승에 좀 업혀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류라고 하는 거는요. 네. 정말 좋은 용어로 트렌드에 맞게. 좀 보름만 좀 시류를 좀 타겠습니다. 예. 저희도 너무 아파요. 원래 우리 다 사실 그쪽 지지자들 아니에요? 저는 뭐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해가 뜨면 비리비리 하다가 저녁에 달만 뜨면 이렇게 쌩쌩해. 술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갖고 오늘 두고 그 김모식이 아저씨가 예. 자체 발광을 못하고 해처럼 태양처럼 자체 발광을 못하고 달처럼 반사빛이다. 돌아온 사람? 돌아온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왜? 난 달빛이 좋거든. 그 저기 엄한 길 걸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엄한 길 걷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 김조각 씹으면서 엄한 길 걷는 사람이에요. 자, 안철수 검증하자. 우리가 그 문재인 검증은 워낙 보수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그건 니들이 해라. 네. 그럼 우리는 여기저기 쪼각쪼각 나온 안철수 검증을 한번 하겠다. 심지어는요, 채널A 갖고 내가 안철수 검증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안랩, 복잡한 것 같지만, BBK를 풀어서 쓴 사람 아니냐, 내가. 예. 안랩 내가 풀어서 얘기해주마. 그래갖고 내가 외부자들에서도, 어제 외부자들 방송에서도 안랩을 털었어요. 왜? 이건 반자본주의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 안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시사인에도 이종태 기자가 안랩 이 BW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이 기사를 이건희 회장한테 들려주면 병상에서도 벌떡 일어날 기사다. 그럼요. 왜냐면 안철수 대신에 이건이라는 이름을 딱 넣으면 더 했거든. 싱크로율 100%. 더 했거든. 더 했어? 예, 더 했어요. 어허. 중요한 건 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2009년 고발 당하고 사건은 이제 이게 언제 1999년으로 흘러가죠. 99년. 예. 95년서부터 했고 그렇죠. 99년으로 흘러가는데 2000년에 고발해서 2008년, 2009년에 그 법정 판결을 받죠.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 선에서 물러난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야. 예. 다만 더 심해. 강도가 나 심한 거 오늘 고지열 기자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네. 그런 아까 비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비교 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경제 기자가 아니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이제 그 크로스 체크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된 문제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요 얘기가 지금 너무 언론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재벌 개혁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 이 경제 부분에서는 가장 기대를 모은 후보인데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전에 네. 박시영 부대표님, 네. 안철수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대중이 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는 예. 안철수 지지율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또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 있었구나. 예. 아, 깨끗한 이미지, 예. 정직한 사람, 음. 그리고 신뢰가 간다, 새로운 정치, 새롭게 할 것 같다, 예. 신선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로망, 이 자본주의 사회 로망이 된 건 그분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일가를 꾸렸다. 네. 이 이미지도 있죠. 강하지 않나요? 아이 그러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안랩 얘기를 하면 네. 이분이 돈을 폭발적으로 재산을 늘린 게 안랩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안랩이 사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자수성가하면서 재산을 증식했다라기보다도 무언가 자본주의 허점, 자본주의 기법을 써서 어찌 보면 이건희 회장과 유사한 범죄적 행위에 근접할 정도의 의혹을 받으면서 재산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네.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 거죠. 마법을 부린 건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법 부리면? 아니죠. 근데 그게 예,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래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배임. 배임. 그리고 이미 이 건으로 이건희 회장은 형을 받았어요. 네. 유사한 건으로. 심지어 저는 이건희 회장이 99년 2월에 네. 이 일을 하거든요. 예. 그 에버랜드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99년 10월에 시작해요. 근데 이 안랩의 2대 주주가 삼성 SDS야. 삼성이 이 기법을 알려준 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더라고. 뭐 의혹은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얘기 들어가도 들어가시죠. 될까요? 예. 쭉 들어가세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회사가 안철수 대표에게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러면 방점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린다. 예. 그리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준다. 그게 예. 점이잖아요. 예. 예. 회사에 필요가 있어야 되고. 설명 잘하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주식을 주는데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건 핑계고, 왜 돈을 빌리는 게 핑계냐? 당시 안랩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예.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도 돈을 빌릴 어떤 맥락이 형성이 안 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99년 그때 매출이 3.7배가 늘고 예. 회사의 순이익은 6배가 폭증할 때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다시 회사 갚아요. 예. 1년 만에 갚고. 누가? 회사가. 예. 그리고 회사가 빌렸다 안철수한테 다시 갚어? 3억 그렇죠. 4천을? 예. 그걸 1년 만에 갚고. 돈이 필요가 없었네 진짜.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미리 마치 그것처럼 잘 알죠. 이게 안랩에 대해 둘 다 전문가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냥 벙찌는데 이해는 되죠. 아니 저는 뭐 원래 알고 있어요? 뉴스 공장에서 잠깐 봤어요. 예. 예, 주진영 하나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대표가. 그리고 또 주진영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해하니까요. 나는 3학년 2반 출신이고 여긴 1반. 잘 들어옵니다. 아니 졸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삼성하고 예. 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3년 만기로 빌려요. 예. 그래서 이제 3년 만기고 이율이 8%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안랩에서는 20년 만기로 빌려요. 예.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년 만기 25억을 빌리는데 이율 10%를 미리 감안해서 선이자 빌린 떼고 거는, 예. 선이자 떼고 3억 4천만 안철수의 당시 대표에게 빌린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3억 4천 빌렸는데 20년 뒤에 25억을 주는 거예요. 안철수한테. 그렇죠. 왜냐면 이자 미리 다 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아무리 당시가 99년이니까 지금이 뭐 이율이 달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박 부대표님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내가 박시영 부대표한테 돈을 25억을 빌려. 네. 25억 빌려줘. 네. 근데 20년 상환이야. 네. 근데 연이자가 10.4%가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25억 빌리면서 선이자를 다 떼줘. 선이자를 다 떼주고 그럼 남는 게 얼마냐면 3억 4천밖에 안 돼.
25억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실제 돈은 3억 4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25억 주식 사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예. 25억 빌리는 걸로 하기 위해서 3억만. 3억 그렇죠. 4천만 땡겨오는 거예요. 삼성도 그거를 그렇게 못했어요. 3년만 했고. 예. 그러니까 회사 돈은 넘치는데 2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기 위해서 야 너한테 25억 빌렸다 치자. 3억만 가져와. 3억 4천. 왜냐면 10.4%가 10.5% 복리. 10.5% 복리야 또? 예. 다 뛰니까 3억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5억 권한을 주면서 3억 4천 가져와. 심지어 이 몇 개월 전에 삼성도 3년, 불과 3년으로 하고 8%. 예. 8%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보다 더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안철수 안랩처럼 했다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 삼성에서 했던 금액이 230억 원어치였습니다. 예. 그게 이 한 주당 7,150원에 이 230억 원어치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예. 줬었는데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안철수식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제가 됐던 거는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때 시장가가 14,000원. 5만 5천에서 5만 6천 원. 삼성. 예. 예. 삼성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이거는 범죄다. 그렇게 됐는데 너무 싸게 살 권리를 줬다 그랬는데 이 삼성을 안철수식으로 안철수 환산하면은 851억 원이 됩니다. 230억 원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될 이유가 없어. 당시에 완전히 그렇게 일거에 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갖게 돼서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이렇게 빨리 확립했을 테니까 예. 여기까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삼성도 감히 못했던 어떤 그 비율인데 일단은 이제 그 비율에서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25억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20년 상환 조건. 그러니까 선의자를 10.5% 복률해 갖고 딱딱딱 다 띄워버리니까 3억 4천만 나한테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박시영한테 25억 빌린 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주들이 동의했다면서요? 주주들은 2대 주주가 네. 2대 주주가 누구냐면 23% 안내배 23% 갖고 안철수가 39% 갖고 있었고요. 네. 2대 주주가 삼성 SDS가 23%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파견이사가 15.4%예요. 2대 주주가. 네. 그리고 전체 그때 주주는 총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거거든 이게. 뭐 대여섯 명 되지 않았을까요? 6명. 6명. 예. 그 사람들 명단 공개를 해도 지금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2대 주주, 3대 주주, 4, 5, 6대 주주도 결국은 한 통속으로 동의를 해서 안철수의 재산도 증식시키고 안철수의 지분도 늘려. 그래서 요 작업을 해갖고 1년 뒤에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이제 25억에 대한 것도 네. 그 고 기자가 설명을 할 텐데 사면서 지분이 51%로 늘어요. 예. 요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이거를 허용을 했을까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런데 다 우호 주주고 뭐 사돈의 친척 뭐 이런 등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상에 당시에 배임을 걸지 않았으니까 뭐 이제 그래서 법률상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일반 법칙에서 이건희도 처벌받았던 기준을 한번 적용해서 들여다보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이제 이제 신주 인수할 권리가 돼서 20억 원어치를 살 수 25억 원어치. 예,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되돌려 받은 거는 3억 4천에 뭐 이제 10% 더해서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예. 2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안내비 장난질은 아니고 자본주의적 기술을 발휘해요. 많이 성장한 거죠? 아니죠. 무상증자를 먼저 해. 전체 회사주가 13만 주 있던 거를 38만 주로 늘려. 예? 네. 그러면 5만 주 살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한 15만 주로 이렇게 늘어. 네.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또 해. 5천 원짜리를 500원으로 해. 그럼 10배가 또 뛰어.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5만 원으로 5만 주. 그래 이제 25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어쨌든 불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주식이 얼마가 되냐면
1,710원이 돼요. 10원이 돼. 사는 주식은 146만 주야. 이걸 자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누가 삼성하고 똑같은 기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예. 25억을 주고 146만 주를 가져가. 5만 주 살 수 있었던 권한이 1년 동안 이렇게 뻥튀기 해갖고 5만 주만 가져갈 게 146만 주를 가져가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 3억 4천을 빌려줬고 뭐 10% 해서 뭐 받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래도 4억도 안 되고 예. 25억어치 주식을 살 돈은 없는 거잖아요. 예. 안철수 당시 대표에게. 예. 그러면 돈이 없었지. 돈이 비잖아요. 예. 그럼 20억 원 정도, 20억은 넘는 돈이 예. 필요하잖아요. 주식을 살려면. 예.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난 그거 몰랐는데.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재를 여기까지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가능성 중에 만약에 그 돈을 회사에서 빌려줬다면. 야, 이건 뭐 횡령 돌리는 거야? 뭐 아니 빌려주면 그냥 대표 이거 이해했어요? 3억 4천을 일단 빌려 내가 당신한테. 그 1년 있다가 자, 다 깡하고 어쩌고 이게 3억 4천을 당신한테 또 갚어. 3억 4천이 생겼어, 박시영이. 그러면 2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146만 주로 사야 되는데 20억이 없어. 안철수 그때 없었거든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20억을 만약에 회사에서 사바사바 했고 뒷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눈빛만 보면 거의 확신하는 것 같은 눈빛인데 검증을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20억은 어디서 나셨냐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동안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는 1,710원으로 그리고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는 146만 1,988주. 예, 146만 주. 예. 이게 관훈 토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나요? 우리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 주진영 그분도 네.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렵게 설명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이미 BBK를 네. 쉽게 설명한 경력이 있고 또 고기자가 최고의 취재 기자 아니야. 역시 빵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네. 가격 비교죠. 가격 비교. 146만 주를 1,710원에 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 일이 없어. 일단 지분이 51%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2001년 9월 이 작업이 언제 들어갔냐면요. 99년 10월에 들어가서 2000년 10월에 주식을 인수해요. 146만 주를 사.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2001년 9월에 안내분 코스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2년 걸려. 코스닥에 등록하는 순간 공모가가 23,000원. 안철수가 그래갖고 이 공모가 대비하면 사들인 146만 주는 336억이 돼요. 25억을 갖고 산 이 주식이 336억. 이게 13.5배가 뛴 거야. 336억 재산이 고스란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가로 계산하면은 2,500억이 되는 거야. 그 벤처붐 막 거의 끝무렵이네. 끝무렵 2001년이면. 이거는 이제 끝물이죠 그때. 네, 그 벤처붐과 그리고 어떤 이 재벌가의 그런 이제 이 상속 노하우가 결합된 형태의 그러니까 좀 천재적인 그런 그 뭘 천재적이에요? 사기적인이지. 저는 그냥 천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문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저는 삼성 SDS가 예. 같은 방법으로 이미 95년서부터 네. 그 이재용 그 후계 승계 네. 과정 때 처음에 이재용 후계 승계 과정 때 이건희한테 60억 8천만 원인가를 상속을 받으면서 16억을 내요. 그게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 SDS를 통해서 그다음에 S1을 통해서 에버랜드를 통해서 마지막에 지금 시점에 그 60억 8천만 원이 튀기고 해서 지금 1조의 재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삼성이니까. 근데 삼성은 그걸로 그 행위로 인해서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불법이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희 이선우태.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삼성 기준으로 따져도 그냥 그 기준으로 따져도 이렇게 하면 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범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세한 내용이 시사인에 나와 있는 건가? 네네네. 아니 전국구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시사인도 좀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반박을 합니다. 네. 5만 원으로 인수하는 게 당시에 외부 전문가 평가기관 3일 회계법인이 이건 32,000원이면 적격하다. 그런데 32,000원짜리를 우리가 5만 원에 샀으므로 안철수가 문제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시가는 32,000원인데 근데 3일 회계법인이 평가한 건 과거에서 지금까지 측정되었던 평가 기준에 근거한 건데 그때 삼성 SDS를 판단한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쪽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액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7,000원짜리가 사실은 5만 원짜리라 그랬잖아요. 네. 저렇게 평가하면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6만 2천 원짜리다. 고 삼성 SDS 판결한 재판부의 계산법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아, 예. 그럼 16만 2천 원. 그러면은 안철수는 회사에다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입혔냐 하면 주당 11만 2천 원. 네, 5만 원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25만 주니까 자그마치 이게 30몇 억에 36억에 38억에 얼마의 손해를 입혔죠? 저는 그 계산을 안 해봤고 좀 다른 계산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 약 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30몇 억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계산하느라고. 39억 정도. 예. 30억에서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35억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11만 2천 원 곱하기 25 하면 되니까 한 30억 조금 넘죠. 당시 회사의 자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안내배? 모르겠습니다. 32억.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의 회사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정도 배임이면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정도 배임보다 이를테면 이제 조금 작은 배임이지만 이를테면 이제 삼성하고 비교해서 예. 자 그럼 삼성 기준대로 3년 거치 8%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 그 경우와 지금 이제 20년 거치 예. 10.5% 복리했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급해서 급전을 땡긴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3억 4천억밖에 못 썼어요, 회사는. 그런데 삼성 기준으로 하면 얼마를 쓸 수 있었느냐? 18억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급전 돌리는데 18억 삼성 기준으로 해도 18억 삼성도 범죄인데. 네, 예. 18억 정도 쓸 수 있었던 그 1년 동안 회사가 쓸 수 있던 권리를 3억 4천. 꼴랑 3억 4천 쓴 예.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배임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회사가 35 이상의 손해를 받고 그때 당시에 자산 규모는 32억.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죠. 그다음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주총회. 네. 근데 이게 상법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이사회 의결만 있어도 됩니다. 이사회. 네. 이사회에서 야 우리 신주 인수권부 BW 발행하자. 그럼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는 주주총회를 거쳐요. 왜냐하면 상법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진의 결정하자가 있어도 주주총회 의결이면 해소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도 꼼수를 치면서 빠져나간 거지. 삼성보다 더 정교한 거죠. 더 정교한 거야. 이사회 의결하자? 이사회 의결했다가 우리 이거 나중에 경영진의 결정하자가 있다고 하면 감옥 가니까 주주총회를 하자. 그 주주총회 또 6명이야. 그러니까 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국민당에서 발표해요. 네. 이것도 꼼수다. 그다음 세 번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일대 주주의 지분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이제 여긴 추론인데 자, 1대 주주는 39%, 2대 주주 삼성 SDS 23%, 3대 주주 아까 얘기했죠. 산업은행 파교인사 15.4%. 그런데 이분들 23%하고 15.4% 이분들한테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안 샀어. 예. 안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도 우호적 지분이 되는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사가. 너 지금 지분 늘려야 되지? 그 네 지분 늘리고 네가 기술이 있으니까 너가 크는 게 우리 회사가 크고 우리도 커지는 거니까 그냥 너 혼자 사가. 우호 지분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올려야 된다? 이건 지분과 코스닥 2001년 9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2년 전서부터 작전이 들어간 거죠.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런 그 우호 지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했는지 추적을 더 해볼 필요도 있어. 명백하게 그들의 입장에선 손해가 벌어질 일을 그렇게 예. 진행하는 것을 용인을 했다면 반대급부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S와 그 산업은행이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그럼 손해를 감당해냈는지 그냥 안철수를 신앙으로 숭배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놔뒀는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이 대표에게 확고한 경영권이 있어야 된다. 밀어줘야 되는. 뭐 그렇게 뭐 어떤 단지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용인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명백하게 어떤 벌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 감당을 했을 그게 뭐였는지 그거는 이제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물어봐서 답변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질의한 사람들도 없었고, 아직까지. 예, 그리고 안내부 일단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질문한 사람 넘어가요. 만약에 의원님이 예. 안철수 후보께 이걸 여쭤보면 예. 안철수 후보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세 가지 논리가 그쪽에서 발표한 게 지금 2가지 나왔죠? 봉도사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혀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근접한데. 자, 그래서 이거 당에서는 재윤경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걸 보다 보면요. 사법고 싶어도 더 어려워. 일단 어려워. 근데 우리에게 쉽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논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자본주의에서 그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경영권 방어를 할 이유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마지막 부분 그 안내비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위법성 부분을 예. 어떤 본인들이 방어하는 논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일반에서 주식회사 법인의 일반 법칙에서 이거는 사실의 게임이에요. 그냥 사실에서 배임인 거예요. 배임이에요. 네. 회사 자산 규모만큼 손을 미쳤는데 네. 그리고 이분들이 내는 논리가 2012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문제제기 했다는 거예요. 그 공소권 없으면 결정이 났다는 거야. 왜 공소권 없으면 결정 난 줄 알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큰 회사 규모가 아니고 당시 벤처가 뜨고 만약에 이게 재벌이었으면요. 중간에 참여연대나 시민사회운동단체 뭐 경실련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고발을 했죠. 근데 조그만 그 중소기업이거든. 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때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뭐 백신 V3를 냈는지 어쩐지 그래도 사회적으로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주식 저기 뭐 지분 방어 회의지 경영권 방어 회의지 이런 거에 우호적 분위기였을 때 그 틈새를 처럼 파고 들어가서 착한 기업이었죠, 약간.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당시 이미지는? 근데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안랩에 대한 이 사건, 이 정확한 제보가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내부 아닙니까? 그러면 안랩 출신들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랩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안랩 출신들 사이에서.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요. 네,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14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던 안랩이 8만 원 떨어졌다. 8만 대로 또 반토막 났어요. 홍주표 씨가 얘기했다면서. 홍주표 후보가 그 얘기를. 예, 아니 실제로 그래갖고 내가 오늘 점검하고 나왔죠. 떨어졌습니다. 네. 그 떨어진 만큼 보수표가 자기한테 온다. 예. 홍준표 후보가. 논리가 거품이 까졌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홍준표식 논리도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면 안랩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주당 6만 원씩 손해봤어요. 집에 가면 막 그냥 두들겨 맞을 판에 그걸 갖고 낄낄거리면서 그 편 나한테 온다. 이건 잘못된 거죠. 홍준표도. 안랩은 안철수 지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안랩은 버텨줘야 돼요. 이거는 안철수가 배임한 것과 여기 투자한 주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반자본주의적 범죄에서 안랩에서 오히려 안철수로 축출해버려야지. 지금 축출됐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 자 이제 요거만 가지고 또 얘기하기 좀 다른. 예,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했는데 안랩 얘기 다 끝났어요? 뭐 제가 이제 저는 그 경제 전문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난 경제 전문 정치가도 아닌데. 예.
자, 요쯤 되면 난 근데 진짜 의혹이 가는 게 삼성 SDS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 이건희가 문제됐던 게 삼성 SDS에 삼성 SDS가 다 작업한 건데 삼성 SDS가 여기 지분을 갖고 삼성 SDS가 99년 2월에 문제가 됐던 게 99년 10월서부터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건 나는 기술자 이 기획을 한 쪽에는 삼성이 컨설팅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는 거예요. 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 그럼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일단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최순실 씨의 금고직이라고 했던 그분은 삼성분은 아니지만 그분과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관련 있던 분들이 독일에 있는 삼성물산 삼성 출신들 아닙니까? 법인 그쪽 예. 뭐 지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이 다른 대기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삼성만 역외금융 형태로 그쪽으로 이제 최순실 씨를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필엑스포스 네. 78억.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삼성 출신들이 이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이런 게 금융공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국정 사건도 결국 그런 결정적인 다른 대기업은 강요죄 프레임으로 볼 수 있지만 예. 삼성만은 뇌물죄로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기술을 부린 거였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안랩 BW 문제에서도 그런 유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삼성 SDS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삼성과의 이건희 관계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 원조 범죄 행위가 있어요. MB의 BBK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MB의 BBK도요 결국은 주가 조작을 해서 그건 완전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그레이드는 떨어지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대주주의 지분을 올리고 대주주의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건 반자본주의적 범죄거든요. 미국 같게 되면 엄청난 형을 받는 거예요. 배임 횡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배임 횡령 네. 그다음에 그 복식 부기 이런 건 미국에 막 400년 300년 받는 거예요. 반자본주의적 범죄는 심각한 거거든.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한테 자기의 이미지를 미화시켰던 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 공소시효는 영원한 거거든요. 지도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MB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네. 그럼 2002년부터죠. 2006년까지. 그렇죠.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예. 그때 안랩이 잘 나갔다. 뭔 관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은 뭐 규명된 게 있나요?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안랩은 보안 시스템 아니에요. 네. 보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그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어떻게 안철수가 야당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70% 이상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부분을 정부에 발주하는 것으로 정부 보안 시스템 발주하는 것으로부터 매출이 오르는데 이 보안 시스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국정원장이에요. 국정원장이 결제해 주지 않으면 이 보안 시스템 못 씁니다. 그럼 국정원장이 어느 정권이든 국정원장의 결정이 있어야지 이 회사의 매출의 7, 80%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기존 현 정권에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죠?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도 만약 뛰었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보안 프로그램, 그다음 정부의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걸 추적해봐야 되고 뭐 그건 증거는 없지만 근데 뭐 어쨌든 범죄행위는 아니니까. 예, 양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안랩 외에 다른 라이벌 기업이 있고 예. 그 안철수 이 안랩의 전경 유착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있는 회사가 사장됐다. 뭐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예.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렇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관급 도급을 받아야 되는 어떤 형태의 기술이 그런 앞서 비즈니스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관계들은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팩트로서 존재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뭐 전문위원, 자문위원, 뭐 운영위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형태의 이거를 타이틀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제 그 관여가 된 사람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읽어주면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또 왜 김미경 교수가 원 네. 플러스 원이었는지 이건 또 2부에서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중요한 거 있잖아. 광고 듣고.
자, 그런데 고 기자님, 네. 이거는 그 대선 때 이슈를 이렇게 묻을 게 아니고 대선 끝나고도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계속 그 기사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뭘 보내요? 예? 뭘 보내요? 나를 보내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의 어떤 경제제도 근간이 주주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주주자본주의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이제 논란도 있지만 우리는 회사의 주식이 주인이 주주고 그 주주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드는 거기 거죠. 때문에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주의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계속 다양하게 그런 스킬들이 개발되니까 법이 계속 그런 하지 못하도록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결정적인 행위를 안철수 후보가 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주주자본주의의 어떤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확립을 해야죠. 이건. 저는요, 네. 저는요, 그 제 주장의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두 분 들어보세요. 저는 성범죄 무척 심각하거든요. 성범죄는 한 개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숴버립니다. 예. 근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주가와 관련된 주식시장 반자본주의적 범죄는요, 수십 수백 가구를 일거에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네. 똑같이 예. 반자본주의적 배임 횡령, 탈세는 좀 괜찮습니다. 탈세도 안 되지만 배임 횡령죄는 그다음 복식부기 이런 거는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2022년 대선 공약입니까? 아니 왜 나 방송인을 그런 데다 몰아넣습니까? 예? 실망입니다. 악의 구렁텅이는 몰아넣죠.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 아까 그 이제 그래서 네. 그거 정리하면 예. 이 그 자본주의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면요 소급 적용할 수 있죠. BBK. 그다음 안랩. 예. 나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때 얼마나 많은 회사에 그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막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BBK는? BBK는. 예. 그래서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다음에 반민족적 그러니까 독재부역 이런 것도 공소시효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역사를 추적하자 이거예요. 사면하는 건 없애면 안 될까요? 복권 사면 대박이다. 그리고 돈 먹지 않은 건 빨리 사면해줘야지. 그러면 회사가 왜 회사가 사회가 왜 이래 회사. 자, 안철수 후보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그런 반박 논리가 있었는데 예. 저는 그냥 만나면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예. 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까? 안 안 끼쳤습니까? 끼쳤습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죠. 고재열 기자님 실망입니다. 오늘 그거만 하기로 했어. 자, 또 김미경 원 교수 플러스 원은 꼭 해야죠. 예, 예.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가족을 둘러싼 네거티브 전국의 큰 대척점이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에서 처음엔 안철수 후보의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이 살짝 이렇게 잘 예봉을 피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정면으로 맞았죠. 네.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터부 시대고 금기 시대는 그런 이제 갑질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예. 이제 할 지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1+1 채용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 저는 이 가족 네거티브 국면에서 이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하고 안철수 후보 부인 문제가 대척점에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둘이 있느냐 가장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아들과 딸이란 차이? 아니 아들과 부인이란 차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망입니다. 자, 아들의 문제는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인의 문제는 앞으로 문제. 우리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 뭐가 문제였죠? 1+1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갑질 논란이 일 정도로 이분이 성격이 강하시구나 라고 그거 느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취재했어요? 어쨌든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밥줘라는 말을 못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강한 분이고
그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분 평등한지 모르겠지만 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발언권 입김 세겠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서 예, 1+1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또 대통령을 한 명 뽑았는데 2명을 섬겨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국민들은 예. 이게 박지원 상황론 예. 이것도 상당히 뭐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지 딱 않았습니까? 꽂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 문제, 김미경 여사 이 문제까지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한 그런 분이 것 같아요. 아니라 예. 두 분일 수도 있는. 1+2. 그렇죠. 예, 하나 샀는데 2개 줘. 야, 그거 좋네. 그리고 막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김미경 교수 그럼 1+ 처형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 이건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하고는 비슷한 양식인데 뭐냐면 의혹일 뿐이더라도 어떤 이 맹점이 있냐면 사실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에서 사실인 그분이 어쨌든 그런 공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리고 그 수장은 어쨌든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떤 혜택을 보고 이렇게 나갔어.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혹을 다 빼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실이 싫어. 서울대 들어간 거.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인데 문재인 이를테면. 후보 아들. 예. 그런데 의혹을 다 빼더라도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도 나중에 이제 채용에 대해서 그 아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채용을 한 당사자들은 문제가 견책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정보원이.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그 지위에서 아들을 정말 만약에 백으로 뭘 넣어주려고 한다면 거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그래요? 공기업 중에 5급은 제일 말단이거든. 신입 직원이거든요. 자,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 부인의 부분도 의혹에 대해서 그래 의혹은 당신들 설명이 된다고 하자. 근데 사실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보자면 어쨌든 서울대 안철수 이 후보가 당시에 이제 융합대학원장으로 가면서 그 부인이 같이 와서 교수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조건도 이제 정년 보장 교수가 됐고 그리고 특별채용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 실적이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이 심사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사례 서울대에서 거의 없는 드문 사례였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디테일로 가면은 그것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쟁적인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논쟁적인 걸 뺀 부분 사실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그냥 1+1이구나.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사람들이 무척 정치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막상 공직에 들어온 거는요. 2003년이에요. 2003년 노회찬 의원이 2013년. 2013년. 참 연식 나온다. 2013년 노회찬 의원이 무슨 통신부 있지도 않은 삼성 삼성 엑스파일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웃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더러 부산 영도에 김무성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예요. 부산 떨어져도 부산 영도 와서 싸워라. 그래야지 그 후보 된다. 지도자 된다. 또 하나 두 번째 뭘 제기했냐면 자 노회찬 의원 야권에서 진보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있지도 않는 결국은 삼성 문제 내부 고발했다라고 하는 괘씸죄 찍혀갖고 국회의원 아웃됐고 뭐 정보통신법인가 뭐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법을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마한다는 것, 거기에 야권이 후보를 낸다는 게 과연 이들이 노회찬 의원을 아웃시킨 것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거기 나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2013년이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의원 생활을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3년쯤 했어요. 3년이나 3년 반. 그동안에 교체된 보좌관이 알려진 23명에서 27명이다. 야, 저도 그 정도면 이름을 다 알까요? 외울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못 외우죠. 못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아웃될 때는 본인이 아웃시킨 경우도 있지만 지금 증언에 따르면 부인 김미경 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까지 드러났나요? 그러니까 김미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들 모셔라. 보좌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계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퇴근해서 김미경 부인 픽업해갖고 함께 가는 거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은 다른 일정 하되 주로 부인과 함께 퇴근하는 이게 주요 일정이었다고 그 보좌관들이 증언을 해요. 굉장히 가정적이시네요. 가정적이죠. 네. 그런데 그게 평화로운 가정적이냐 강압적 가정적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사람 늘 픽업을 해요. 저는 평화로운 가정적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부인이 상황처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보좌관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철수 의원 후보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면 그런데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도 예. 자, 보세요. 아까 그 20 뭐 일테면 한 4명이라고 예. 23명 뭐 그런데 4년 잡아도 그러면 1년에 대충 6명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명씩입니까? 3년 두 잡아요. 달에 한 명. 예. 두 달에 한 명씩은 네. 나간 맞나요? 거죠. 예, 두 달 한 번씩 나간 거죠. 그냥 두 달에 한 명씩 나가.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어. 이 사회생활을 하신 뭐 이런 청취자분들은 다 알죠. 다 이렇게 예. 그냥 파가실 것 같고 거기서 상황이니 예. 뭐 이렇게 너무 넘겨짚고 근데 이제 자, 그다음에 채용 예. 의혹도 채용 의혹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 김미경 여사가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일을 막 시켰잖아요.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시민들은 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저 사적으로 그렇게 예. 한 부분에 대한 최순실이라는 부분을 네. 우리가 경험해봤기 예. 때문에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 공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의원 시절에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가 없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 이 제대하신 분들은 알죠? 생각날 거예요. 예, 사단장 부인. 사단장 사모님들. 저는요 예. 이번에 이 안철수 의원 그 부인이 사사로운 일 시키고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그러는데 술을 먹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처남이 저를 한 10년 이상 욕을 하고 있었대. 그 나는 내가 그렇게 공적 인물인지 몰랐던 거야. 뭐냐면 이해찬 총리가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총리가 되잖아요. 예. 국회 되고 바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한 10명 정도 초청을 했어요. 국회 그 총리 공간에 산다고. 네. 그래서 저더러 제 수행비서를 국회에서 월급을 받는 수행비서를 좀 빌려달래요. 예. 대달래 들어간다고. 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아니 당신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왜 국회에서 급여를 주는 수행비서를 당신이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다른 사모님도 어디 갈 때 다 데리고 오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부인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안쓰러워갖고 대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수행비서를 왜 데려다 쓰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노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 처남한테 전화했고 야 너라도 나 운전시켜줘라고 자기 차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자기 혼자만 처남이 운전을 하고 왔더래. 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들이 왔고 그때 갔다 왔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복귀하는데 제가 계속 그랬죠. 당신 국회의원 아니지 않냐. 이건 세금이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허남식 당시 부산시장이 자기 비서를 부인이 백화점 쇼핑 가는데 붙여준 거예요. 그거 딱 기자한테 찍혀갖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가식적으로 고마웠다 그런 것 같아. 당신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는데 10년 만에 이번에 안철수 건 터지고 나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막 하는 거 또 처남도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총리 공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공식 의전의 행사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왜? 지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까다로운 남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공적인 인물인가?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사모님들 모임 있고 네네.
그 사모님도 공식 모임들이 있거든 당에서 하는 그럴 때 갈 수 있어. 예. 제가 이제 그거 좀 까탈스럽게 한 건데 이거 뭐 시장 봐라. 그다음 저 뭡니까 인감증명도 알아. 인감증명도요 될 때가 있어. 국회의원 국회 뭐 등록할 때 예. 의원이 필요한 인감증명인데 바빠고 못 뛸 때 대리인으로 가서 뛸 수 있고 그건 돼. 그런데 이게 사사로는 내가 예를 들었고 무슨 주식 사고 어쩌고저쩌고 회사 집계하는데 인감증명 비서 필요하니까 뛰어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후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군대를 저는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일테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군 이렇게 뭐 이제 일테면 뭐 소령 대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식판을 이렇게 사병들한테 줘요. 밥 받아오라고. 예. 예. 그래서 사병들이 그 밥 받으러 줄 서고 있으면 우리나라 장교들? 예. 예. 그럼 미군은 중령 대령들이 식판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서 그 식판으로 내가 저 한국군 소령대위들 이렇게 대가리 한번 뿌리고 정말 어디 영창이라도 갈까 그 생각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국회의원했을 텐데. 아니 근데 어쨌든 자 이거 팩트만 보더라도 네. 안철수 김미경 부부 1+1 채용 의혹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분명한 팩트를 갖고 어디 갖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가 단국대학교에서 89년서부터 91년 2월까지 전임 강사를 합니다. 네. 91년 2월에 그만둬요. 그만둔 그 다음 달에 김미경 부인이 의대 조교수로 옵니다. 단국대. 그 시기가 예. 안철수 후보가 그만두는 그 다음 달에 와요. 무언가 얘기가 됐는가 하는 이런 의혹인데 여기까지는 잘 몰라. 근데 카이스트에 2008년서부터 2011년까지 기술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근데 김미경 부인도 2008년서부터 2011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겸 의과학대학원 부교수로 있습니다. 있는 시기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내가 카이스트에서 나 필요로 했으니까 같이 가는 걸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혹이 들어요. 이때도 확신이 안 서. 그런데 서울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된 서울대 2011년서부터 2012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때 안철수 후보가 막 왕창 떴을 때거든요. 그래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가는 것도 실검이 일주일 내내 막 1위서부터 11월 오락내락 할 때예요. 예. 잘 나갈 때. 예.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부인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때도 법대 놓다가 법대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의대 가니까 의대서도 안 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생명공학이지. 이게 뭐. 보면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는 서장훈이야. 서장훈인데 팀 이적할 때마다 그러니까 서장훈 옆에 뭐 이상한 선수까지 계속 달고 계속 이동하는 거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유망주가 대학을 농구선수 갈 때 끼어팔기 하거든요. +2. 예. 한두 명 데리고 들어가거든. 2명, 3명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로서 존재하는 게 카이스트와 서울대 이동할 때 이 부인이 같이 이동을 했다. 그게 이제 어떤 사실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의과대학 김미경 교수가 들어오는 이 과에서 교수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건 4월 18일, 19일서부터 4월 21일입니다. 2011년. 예. 그런데 3월 30일 사전에 지원을 해요. 네. 이거 이해돼. 왜냐하면 유망한 교수면은 미리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획 수립이 됐으니 준비하셔라.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게 미리는 하는 거예요. 재직증명서, 그다음 박사학위 증명서를 3월 22일. 미리 끊죠. 계획 수립 한 달 전에 끊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 스카우트 하려니 좀 준비하세요. 여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계획은 3월 18일 날 계획이 떨어지고 안철수 계획 떨어지고 안철수 접촉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그러다가 느닷없이 부인이 막 지원서를 써. 이상해 그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죠. 당시 6월에 인사회의를 합니다. 예. 회의가 2차를 걸치는데 회의라고 보면 문제 제기를 해요. 1차에서 그래서 안 돼.
2차 인사위원회에서 14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하면서 돼.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양심에 걸려서 난 못 믿겠다고 사퇴를 합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당시 정년 보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1+ 알파. 그렇죠. 정년 보장 정교수를 뽑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제 연구 무슨 논문이 있어요. SCI급 연구 실적. 이게 국제 학술제 내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200점이에요. 2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00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규정도 2010년에 하도 이거 갖고 장난질을 쳐대니까 학보사에서 문제 제기를 갖고 2010년에 바뀌어요. 이게 강화됐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직급으로 특채되는 교수가 6,000점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는 6,000점임에도 불구하고 SCI급 논문 점수가 6,000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장이 아니라 그냥 정교수가 됩니다. 김미경 교수보다도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설명하라는 거 이거를 당당하면. 전국 그 교수협의회 이런 거 없나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민교협. 예, 민교협도 있고 교수협의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명 안 나오나? 이미 이건 교수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그 인사위원회에 있던 교수들이 입장을 밝혀라, 해명을 하라, 이래 학교에다 욕을 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한참 그 민주화운동 할 때는 교수들이 이런 문제들이 만약 있으면 성명 내고 막 그랬잖아요. 예. 해봄직한데. 예. 어쨌든 뭐 김미경 교수도 나름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으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행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근데 이거 봤는데 내가 아까 조금 두리뭉술하게 얘기했는데 200점이 넘어야지 이 교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0점짜리 원서를 넣은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연대 넣을 때 예를 들어 몇 등급 이상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2등급까지 혹은 연대는 1등급만 뭐 요거 1등급만 놓으라. 이게 지원 자격이거든요. 예. 근데 3등급이 넣은 거야.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1등급은 대기 합격이고. 뭐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 뒤에 거기에 뭐 이렇게 뭐가 또 어떻고 어디에 뭐 책을 내고 뭐 아마 그런 걸로 아니 사실 안철수 그랬을 것 같긴 후보하면 예. 공정사회를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공정이란 키워드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걸 보면 좀 그 말이 좀 무색해지네요. 예. 근데요, 정말 또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자격 점수가 100점밖에 안 되거든? 근데 논문을 냈는데, 추가 논문, 뭐 다른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밝혀줘야 돼. 추가 논문을 냈는데 뭘 냈냐면요. 신문기고문. 그러니까. 신문기고문이 뭐냐면, 융합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조선일보에. 그것도 조선일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냈냐면, 창업 가이드북. 창업 가이드북은 나도 내요. 요 두 개를 추가 점수를 해갖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보고 기겁을 한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심사할 수 없다. 그래서 2차에서 간신히 해갖고 통과하는데 합격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 한 명이 사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토론에서 나왔던 갑철수 MB 아바타 예.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마지막에 좀 있지 않아요? 갑철수 하면 그럼 근거가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예요? 보좌진 갑질한 거예요. 예. 이것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가서 그 학교 가서 갑질한 거죠. 그다음에 천안함 그 희생자 무역 참배 당시에 예. 유가족한테 자리 비켜달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죠. VIP 온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라고 처음에 치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나중에 밝혀졌죠. 사과했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나요? 갑철수?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만큼 살다가 이만큼 당신 이만큼 하면 당신 사형이야 사형. MB 아바타는 또 근거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 임용 당시 내가 카이스트 교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냐. 2011년도에요. 그러면서 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해서 그때 당시 직함을 또 우리가 들여다보죠.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명박 청와대 직속 미래기억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선정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아니 이러면 누가 봐도 MB 정부의 뭐예요? 황태자. MB 사람? MB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MB가 안 났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 원 플러스 원 채용 관련해서는 2012년 이제 국정감사 서울대 국정감사 할 때도 예. 묻죠. 예, 오현천 당시 서울대 총장이 김미경 교수 채용과 안철수 원장 채용은 별개로 진행을 됐지만 두 사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예, 그래서 안 후보 채용이 김 교수를 채용하는데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식으로 예, 동기부여라는 표현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이제 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은 안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오며 부인을 데리고 온 케이스는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 맞다. 그리고 이런 채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 사이에 무리하게 김 교수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때 당시 이제 2011년에 심사위원들이 최근에 이게 최근에 안민석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때는 2011년도 2012년 문제 될 때는 그때 그 안철수하고 이제 같은 동반자 관계였으니까 아마 이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때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실적의 미흡에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정년보장 정교수에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 기준에 대한 대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연구 실적이 미흡한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채용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MB정부의 직책이 5개야. 묻고 싶지 않아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맑은 영혼은 저기 네.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아니 옛날에 아니, 제가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 그랬거든요. 그래. 낙검수 때 그 들어가고 그게 아니야 옛날에 저 참여정부 때 예. 예. 이호철 민정수석 나중에 했던 분 국정상황실장 했던 예. 그 양반이 원래 이제 맑은 영혼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옛날에 어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예. 했었죠. 예. 아, 안철수가 맑은 영혼이라고? 아니요. 어쨌든 지금 나온 이런 얘기는 이게 우리가 팩트에 기초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안 그러면 고재열 기자 감옥 가요. 난 한 얘기가 별로 없어 오늘 기억이 안 나.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했는데. 원래 진행자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가본 사람이 더 가봤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기했던 이 비판, 특히 안내 예. 부분, 그리고 이 김미경 씨 건도 사실은 꼼꼼하게 안 나왔어요. 네. 얘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밝히지 않으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돼도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특히 반자본주의적 범죄, 배임 횡령, 그다음 복식 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네. 공소시효를 영구화하는, 그리고 그것은 소급 적용하는 2000년 이후에. 네. 그러면 소급 적용. 2000년 이후에 그럼 BBK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 2022년에 하실 일이 많네요. 예, 2022년에 전 방송해야죠. 그때까지 6년 앞으로 5년 나오네 방송하려면. 60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무슨 60에 이제 방송 쉬실 나이 아니에요. 그 댓글 봐요. 박시영 개 셔시 그러고 정봉주 나이 얘기 좀 그만.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댓글 달 줄 몰라요. 동생 몇 번 넣어갖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검증 문제될 거 있나요? 고재열 기자님. 저는 그 이번 대선이 예.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 또 감안해서 예.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관훈 토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나요? 우리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 주준영 그분도 네.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렵게 설명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이미 BBK를 네. 쉽게 설명한 경력이 있고 또 고기자가 최고의 취재 기자 아니야. 역시 빵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예. 가격 비교죠, 가격 비교. 146만 주를 1,710원에 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 일이 없어. 일단 지분이 51%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2001년 9월 이 작업이 언제 들어갔냐면요. 99년 10월에 들어가서 2000년 10월에 주식을 인수해요. 146만 주를 사.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2001년 9월에 안내분 코스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2년 걸려. 코스닥에 등록하는 순간 공모가가 23,000원. 안철수가 그래갖고 이 공모가 대비하면 사들인 146만 주는 336억이 돼요. 25억을 갖고 산 이 주식이 336억. 이게 13.5배가 뛴 거야. 336억 재산이 고스란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가로 계산하면은 2,500억이 되는 거야. 그 벤처붐 막 거의 그때, 끝무렵이네. 네. 끝무렵 2001년이면. 이거는 이제 끝물이죠 그때. 네, 그 끝무렵. 벤처 붐과 그리고 어떤 이 재벌가의 그런 이제 이 상속 노하우가 결합된 형태의 그러니까 좀 천재적인 그런 그 뭘 천재적이에요. 사기적인 이지. 저는 그냥 천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문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저는 삼성 SDS가 예. 같은 방법으로 이미 95년서부터 네. 그 이재용 그 후계 승계 네. 과정 때 처음에 이재용 후계 승계 과정 때 이건희한테 60억 8천만 원인가를 상속을 받으면서 16억을 내요. 그게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 SDS를 통해서 그다음에 S1을 통해서 에버랜드를 통해서 마지막에 지금 시점에 그 60억 8천만 원이 튀기고 해서 지금 1조의 재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삼성이니까. 근데 삼성은 그걸로 그 행위로 인해서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불법이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희 이선우태.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삼성 기준으로 따져도 그냥 그 기준으로 따져도 이렇게 하면 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범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세한 내용이 시사인에 나와 있는 건가? 네네네. 아니 전국구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시사인도 좀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반박을 합니다. 네. 5만 원으로 인수하는 게 당시에 외부 전문가 평가기관 3일 회계법인이 이건 32,000원이면 적격하다. 그런데 32,000원짜리를 우리가 5만 원에 샀으므로 안철수가 문제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시가는 32,000원인데 근데 3일 회계법인이 평가한 건 과거에서 지금까지 측정되었던 평가 기준에 근거한 건데 그때 삼성 SDS를 판단한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쪽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액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7,000원짜리가 사실은 5만 원짜리라 그랬잖아요. 네. 저렇게 저렇게 평가하면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6만 2천 원짜리다. 고 삼성 SDS 판결한 재판부의 계산법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예. 그럼 16만 2천 원. 그러면은 안철수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한겨레 하모 기자를 불러다가 하모 기자면 다 알잖아요, 누군지. 우리 위대하신 이 문파 동지 여러분들, 예? 문재인 지지 여러분들 나 좀 살짝 무시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영 밀어붙인다. 네. 나온 수가 오. 5분의 1도 안 돼요. 이야, 지금 민감한 시기니까 한겨레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가 있고 네. 또 하호영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쭉쭉 빠져갖고
세상에 나는 전국과 50위 밖으로 넘어간 건 처음 봤어. 아니, 그럼 그런 면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것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대선 관련돼서 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은 좀 청취율이 높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국정원 댓글은 대선 댓글 개입으로 아.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개입 부대 알파팀에 예의 주셔야 된다. 이게 선거에 이기고 결과에 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는지를 듣고 바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아요? 아이 댓글 봐요. 90%가 하호영 안 듣는다. 개 XX 한결에 이뭐 살벌하더라고. 예, 하영을 2번 죽이세요. 저를 겁주는 거 같은데. 그래서 기록을 깨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 때니까 그 전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싫어도 네. 또 내용이 좋으니까 듣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 때니까 민감해서 그냥 나도 좀 그 비겁하게 편승을. 저도 좀 그 편승에 좀 업혀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류라고 하는 거는요. 네. 정말 좋은 용어로 트렌드에 맞게. 좀 보름만 좀 시류를 좀 타겠습니다. 예. 저희도 너무 아파요. 원래 우리 다 사실 그쪽 지지자들 아니에요? 저는 뭐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해가 뜨면 비리비리 하다가 저녁에 달만 뜨면 우리 쌩쌩해. 술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갖고 오늘 두고 그 김모식이 아저씨가 예. 자체 발광을 못하 해처럼 태양처럼 자체 발광을 못하고 달처럼 반사빛이다. 돌아온 사람? 돌아온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왜? 난 달빛이 좋거든. 그 저기 엄한 길 걸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엄한 길 걷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 김조각 씹으면서 엄한 길 걷는 사람이에요. 자, 안철수 검증하자. 우리가 그 문재인 검증은 예. 워낙 보수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그건 니들이 해라. 네. 그럼 우리는 여기저기 쪼각쪼각 나온 안철수 검증을 한번 하겠다. 심지어는요 채널 A 갖고 내가 안철수 검증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안랩 그 복잡한 것 같지만 BBK를 풀어서 쓴 사람 아니냐 내가. 예. 안랩 내가 풀어서 얘기해 주마. 그래갖고 내가 외부자들에서도 어제 외부자들 방송에서도 안랩을 털었어요. 왜? 이건 반자본주의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 안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시사인에도 이종태 기자가 안랩 이 BW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이 기사를 이건희 회장한테 들려주면 병상에서도 벌떡 일어날 기사다. 그러면 왜냐면 안철수 대신에 이건이라는 이름을 딱 넣으면 더 했거든. 싱크로율 100%. 더 했거든. 더 했어? 예, 더 했어요. 어허. 중요한 건 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비율상. 이건희 회장이 2009년 고발당하고 사건은 이제 이게 언제 1999년으로 흘러가죠. 99년. 예. 95년서부터 했고 그렇죠. 99년으로 흘러가는데 2000년에 고발해서 2008년, 2009년에 그 법정 판결을 받죠.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 선에서 물러난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야. 예. 다만 더 심해. 강도가 하나 심한 거 오늘 돼요. 2대 주주가. 네. 그리고 전체 그때 주주는 총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거거든 이게. 뭐 대여섯 명 되지 않았을까요? 6명. 6명. 예.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해도 지금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2대 주주, 3대 주주, 4, 5, 6대 주주도 결국은 한 통속으로 동의를 해서 안철수의 재산도 증식시키고 안철수의 지분도 늘려. 그래서 요 작업을 해갖고 1년 뒤에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이제 25억에 대한 것도 네. 그 고 기자가 설명을 할 텐데 사면서 지분이 51%로 늘어요. 예. 요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이거를 허용을 했을까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런데 다 우호 주주고 뭐 사돈의 친척 뭐 이런 등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상에 당시에 배임을 걸지 않았으니까 뭐 이제 그래서 법률상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일반 법칙에서 이건희도 처벌받았던 기준을 한번 적용해서 들여다보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이제 이제 신주 인수할 권리가 돼서 25억 원어치를 살 수 25억 원어치. 예,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되돌려 받은 거는 3억 4천에 뭐 이제 10% 더해서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예. 25억어치의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안내비 장난질은 아니고 자본주의적 기술을 발휘해요. 많이 성장한 거죠? 아니죠. 무상증자를 먼저 해. 전체 회사주가 13만 주 있던 거를 38만 주로 늘려. 예? 네. 그러면 5만 주 살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한 15만 주로 이렇게 늘어. 네.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또 해. 5천 원짜리를 500원으로 해. 그럼 10배가 또 뛰어.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5만 원으로 5만 주. 그래야지 25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어쨌든 불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주식이 얼마가 되냐면 1710원이 돼요. 10원이 돼. 사는 주식은 146만 주야. 이걸 자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누가 삼성하고 똑같은 기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예. 25억을 주고 146만 주를 가져가. 5만 주 살 수 있었던 권한이 1년 동안 이렇게 뻥튀기 해갖고 5만 주만 가져갈 게 146만 주를 가져가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 3억 4천을 빌려줬고 뭐 10% 해서 뭐 받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래도 4억도 안 되고 예. 25억어치 주식을 살 돈은 없는 거잖아요. 예. 안철수 당시 대표에게. 예. 그러면 돈이 없었지. 돈이 비잖아요. 예. 그럼 20억 원 정도, 20억은 넘는 돈이 예. 필요하잖아요. 주식을 살려면. 예.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난 그거 몰랐는데.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재를 여기까지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가능성 중에 만약에 그 돈을 회사에서 빌려줬다면. 야, 이건 뭐 횡령 돌리는 거야? 뭐 아니 빌려주면 그냥 대표 이거 이해했어요? 3억 4천을 일단 빌려 내가 당신한테. 그 1년 있다가 자, 다 깡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3억 4천을 당신한테 또 갚어. 3억 4천이 생겼어, 박시영이. 그러면 2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146만 주로 사야 되는데 20억이 없어. 안철수 그때 없었거든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20억을 만약에 회사에서 사바사바 했고 뒷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눈빛만 보면 거의 확신하는 것 같은 눈빛인데 검증을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20억은 어디서 나셨냐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동안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는 1710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는 146만 1988주. 예, 146만 주. 근데 이해는 되죠? 아니 저는 뭐 원래 알고 있어요? 뉴스 공장에서 잠깐 봤어요. 예. 주진영 하나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대표가. 그리고 또 주진영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해하니까요. 나는 3학년 2반 출신이고 여긴 1반. 잘 들어옵니다. 아니 졸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삼성하고 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3년 만기로 빌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3년 만기고 이율이 8%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안내배에서는 20년 만기로 빌려요. 예.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년 만기 25억을 빌리는데 이율 10%를 미리 감안해서 선이자 떼고 선이자 떼고 3억 4천만 안철수의 당시 대표에게 빌린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3억 4천 빌렸는데 20년 뒤에 25억을 주는 거예요. 안철수한테. 그렇죠. 왜냐면 이자 미리 다 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아무리 당시가 99년이니까 지금이 뭐 이율이 달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박 부대표님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내가 박시영 부대표한테 돈을 25억을 빌려. 네. 25억 빌려줘. 네. 근데 20년 상환이야. 네. 근데 연이자가 10.4%가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25억 빌리면서 선이자를 다 떼줘. 선이자를 다 떼주고 그럼 남는 게 얼마냐면 3억 4천밖에 안 돼. 25억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실제 돈은 3억 4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25억 주식 사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25억 빌리는 걸로 하기 위해서 3억 4천만 땡겨오는 거예요. 삼성도 그거를 그렇게 못했어요. 3년만 했고. 네. 그러니까 회사 돈은 넘치는데 25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기 위해서 야 너한테 25억 빌렸다 치자. 3억만 가져와. 3억 4천. 왜냐면 10.4%가 10.5% 복리. 10.5% 복리야 또? 예. 다 뛰니까 3억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5억 권한을 주면서 3억 4천 가져와.
심지어 이 몇 개월 전에 삼성도 불과 3년으로 하고 8%, 8%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보다 더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안랩처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 삼성에서 했던 금액이 230억 원어치였습니다. 그게 이 한 주당 7,150원에 이 230억 원어치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줬었는데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철수식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제가 됐던 거는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때 시장가가 14,000원. 5만 5천에서 5만 6천 원. 삼성. 삼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이거는 범죄다. 그렇게 됐는데 너무 싸게 살 권리를 줬다 그랬는데 이 삼성을 안철수식으로 환산하면은 851억 원이 됩니다. 230억 원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될 이유가 없어. 당시에 완전히 그렇게 일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갖게 돼서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이렇게 빨리 확립했을 테니까 여기까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삼성도 감히 못했던 어떤 그 비율인데 일단은 이제 그 비율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25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20년 상환 조건 그러니까 선의자를 10.5% 복률해갖고 닥닥닥 다 띄워버리니까 3억 4천만 나한테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박시영한테 25억 빌린 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주들이 동의했다면서요? 주주들은 2대 주주가 2대 네. 주주가 누구냐면 23% 안랩에 23% 갖고 안철수가 39% 갖고 있었고요. 네. 2대 주주가 삼성 SDS가 23%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파견이사가 15.4% 고지열 기자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네.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비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비교 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경제 기자가 아니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이제 그 크로스 체크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된 문제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 먼저 할까요? 요 얘기가 지금 너무 언론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재벌 개혁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 이 경제 부분에서는 가장 기대를 모은 후보인데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박시영 부대표님. 네. 안철수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대중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는 안철수 지지율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또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 있었구나. 깨끗한 이미지, 정직한 사람, 그리고 신뢰가 간다, 새로운 정치, 새롭게 할 것 같다, 신선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로망, 이 자본주의 사회 로망이 된 건 그분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일가를 꾸렸다. 이 이미지도 있죠. 강하지 않나요? 그러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안랩 얘기를 하면 네. 이분이 돈을 폭발적으로 재산을 늘린 게 안랩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안랩이 사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자수성가하면서 재산을 증식했다라기보다도 무언가 자본주의 허점, 자본주의 기법을 써서 어찌 보면 이건희 회장과 유사한 범죄적 행위에 근접할 정도의 의혹을 받으면서 재산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 거죠. 마법을 부린 건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법 부리면. 아니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래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배임. 그리고 이미 이 건으로 이건희 회장은 형을 받았어요. 네. 유사한 건으로. 심지어 저는 이건희 회장이 99년 2월에 이 일을 하거든요. 그 에버랜드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99년 10월에 시작해요. 근데 이 안랩의 2대 주주가 삼성 SDS야. 삼성이 이 기법을 알려준 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더라고. 의혹은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들어가시죠. 될까요? 예. 쭉쭉 들어가세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회사가 안철수 대표에게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러면 방점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린다. 예. 그리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준다. 그게 예. 점이잖아요. 예. 회사에 필요가 있어야 되고. 설명 잘하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주식을 주는데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건 핑계고, 왜 돈을 빌리는 게 핑계냐? 당시 안랩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예.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도 돈을 빌릴 어떤 맥락이 형성이 안 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99년 그때 매출이 3.7배가 늘고 예. 회사의 순이익은 6배가 폭증할 때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다시 회사 갚아요. 예. 1년 만에 갚고. 누가? 회사가. 예. 그리고 회사가 빌렸다 안철수한테 다시 갚어? 3억 그렇죠. 4천을? 예. 그걸 1년 만에 갚고. 돈이 필요가 없었네 진짜.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미리 마치 그것처럼 잘 알죠. 이게 안랩에 대해 둘 다 전문가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냥 벙치